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한 어느 젊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이가 철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철학과를 선택하게 된 까닭은 고등학교 시절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상의 진지한 대화는 못했지만 나는 그 젊은이에게서 정언명령의 냄새를 맡았다는 것만으로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 젊은 직장인에게 정언명령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기억하기로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언명령 그녀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 철학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만 해야 하고 도덕에 맞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가르친다는 오해입니다. 도덕적 행위만을 해야 한다? 이런 오해는 위대한 스승들을 초등학생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사 도덕으로 인간 행동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철학자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량하게 사는 게 좋지, 좋은 행동을 해 라고 권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도덕으로 칠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행동을 하지만 그 하루 중에서 도덕과 관련된 행위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입니까? 아예 없거나 거의 없거나 별로 없습니다. 도덕 철학은 무엇이 도덕인지 논의가 필요할 때 언급되는 철학이지 하루하루의 머릿속 규범은 아닙니다. 이슈가 없다면 도덕 철학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도덕질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선량하게 잘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항상 도덕 이슈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칸트의 정언명령을 비판하면서 마치 칸트가 정언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정언명령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일컬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칭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완전 이치에 맞지 않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언명령은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 규범을 말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느라고 실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이론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어떤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칸트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 살다간 칸트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구체적인 인간 행동을 콕 짚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해 하는 식의 규범은 아닙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직접 가르치는 철학도 아닙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도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덕법을 주장합니다. 누군가를 칭송하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든 당신은 도덕법에 맞는다거나 도덕법을 위반한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도덕법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저는 먼저 법에 대해 당신에게 묻습니다. 법이란 중력의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니까 도덕에서 말하는 그런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당신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런 되물음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법칙에 대한 탐구, 그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법이라고 하니까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를 들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같은 규범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율조차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라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살인도 거짓말도 정당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쉽게 압니다. 지구 중력이 당신한테는 미치는데 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거나 평화 시에는 중력이 있지만 전쟁 시에는 지구 중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칭하지 않고 중력 현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도덕이 아니라 하필 도덕법, 도덕 법칙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살인을 금지하고
거짓말을 금지하는 계율조차 면밀히 따져보면 보편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그걸 일컬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도덕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사람조차 때때로 그 유혹에 넘어가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에 쉽게 굴복하곤 합니다. 유혹과 욕망에 맞서 정신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덕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도덕이 아닌 도덕법, 도덕법률, 도덕법칙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올바름을 따지는 것도 아니라 도덕 법칙에 관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연법칙처럼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보편적인 법칙을 말이죠. 이런 종류의 원리에 대해 우리 인류가 한때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는 지금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권력과 종교와 여론입니다. 칸트의 답은 달랐습니다. 칸트가 보기에 권력, 종교, 여론 모두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복종, 믿음, 다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붙은 것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적 원리가 되기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칸트가 제시한 대안적이며 더 좋은 답변이 바로 정언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정언명령에 대한 탐구를 일반적인 윤리와 구별해서 아까 말했던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언명령은 어떤 행동을 또는 어떤 행동에 직접 적용해야 되는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학 수업 시간에 중력의 법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내가 우리 모두가 윤리학 수업 시간에 도덕법의 일반 의미를 공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정언명령은 도덕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올바른가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좌우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은 대충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관 같은 거 없이도 살아갈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인생을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당신이 좋은 좌우명을 선택해서 그 좌우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좌우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거나 타인에게 조언도 구해보거나 어떤 좌우명을 선택, 개선, 수정, 발전, 폐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역할을 하는 보편적인 시금석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즉 정언명령은 좌우명의 원리입니다. 그것도 좌우명이 담길 그릇의 가장 좋은 형식만 제시합니다. 어떤 좌우명을 택할지, 그리고 무엇이 도덕적 행위인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들 각자가 알아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내 좌우명이 담길 그릇에 당신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의 좌우명 그릇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언명령은 오직 내 좌우명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만의 문제입니다. 어째서 칸트는 십계명 같은 도덕 규범을, 즉 도덕의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한낱 좌우명의 원리를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칸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은 인간에게 원리를 주는 머릿속 요소입니다. 그런 이성에게 좋은 원리를 당신이 업로드해 놓으면 이성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당신에게 보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시청하면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마지막에 붙여놓겠습니다. 원리로서 정언명령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하면 양자역학만큼이나 신묘한 얘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말아야지, 약속을 지켜라 같은 보편적인 느낌의 계율로 정언명령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 세상 물정 모르는 잼민이 철학이 되고 맙니다. 칸트는 그런 수준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언명령이 갖는 신묘함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언명령은 인류사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어째서 대철학자인지, 어째서 그가 현대 인류사회의 정신적 설계자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